네, 오늘 귀한 컨퍼런스에서 마지막 발표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큰 세션을 아우르면서 방금 김신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생명보건단지라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산업과 R&D를 어떻게 연결해서 남북의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미래를 살펴보기 전에 이번에 코비드 19과 관련된 북한의 대응이 북한에 어떤 건강 시스템에 영향을 주었는지와 함께 국제적인 보건의료 원조의 트렌드가 앞으로의 코비드 19 팬데믹 대응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해서 남북 생명보건단지,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남북 생명보건단지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과 관련된 북한의 대응은 락다운이었습니다. 이런 락다운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이미 북한의 보건의료의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서 북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불 보상 능력의 저하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생계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가중했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과 관련된 부분의 지원이 부족하면 결국은 규제가 흔들리게 되고 이 규제의 흔들림은 결국은 비공식 보건의료 시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2011년 시점에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한 경험이 70%였는데 코비드 19 관련된 일이 바로 일어나기 전인 2019년에는 이 해당되는 경험자가 90%까지 올라가게 돼서 북한의 비공식 의료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코비드 19 락다운으로 북한의 대응이 더 철저히 되면서 중국과 북한의 경제 교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 경제적 위협이 더 가중되면서 일련의 사이클들이 더 악화된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비공식 의료 시장과 비공식 환자 부담금은 빈부의 격차에 관련된 의료 이용과 관련된 액세스에서 빈부의 격차를 가중시키게 되고 물론 그 북한의 호담당 의사제와 관련된 부분에 일정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 비감염병 관련된 부분, 아까 김신공 교수님께서나 또 차주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비감염병 관련된 파트에서는 훨씬 더 질병 부담에 관련된 부분이나 대응 체계가 약화되어 있음을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원조가 또 북한과 관련된 최근에 있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부분으로 어떤 함의를 주고 있는지를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보건의료와 관련된 큰 흐름을 이해할 때는 돈을 누가 주는가, 어떤 기구를 경유하는가, 그리고 해당 나라에서 실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는데 북한은 보건생산화의 사회주의 체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NGO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건의료 재원이 경유해서 들어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 저희 서울의대 통일학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은 2010년대 이후에 북한의 보건의료 재원의 주 소스는 글로벌 헬스 이니셔티브 기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 사업을 담당하는 글로벌 펀드가 북한의 말라리아와 결핵 사업의 대부분의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예방 접종을 담당하는 세계 백신 연합이 상당히 거의 50% 이상의 보건의료 재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부의 남북 협력 기금은 그 유엔 산하 기구들이 주로 non-core contribution, 이어마크트 펀드를 토대로 해서 한 나라의 특정 사업에 지원하는 파트를 주로 담당하는 유니세프나 WFP 또 WHO와 같은 사업들로 지원하는 창구가 되고 있지만 남북 관계나 또 북미 관계 등의 위기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창구 중에 하나가 글로벌 헬스 이니셔티브인데 이 글로벌 헬스 이니셔티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세계 백신 연합은 예방 접종, 글로벌 펀드는 북한의 결핵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기구들은 공여국이 돈을 지원을 할 때 어떤 특정 나라의 특정 사업 목적으로 지정하지 못합니다. 보통 분담금을 내게 되고 이런 의사결정들은 이사회에서 보통 결정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성과 기반의 재정 정책을 하기 때문에
지원받은 나라가 성과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재정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기구들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교부의 국제질병퇴치기여금, 보통 우리가 해외 항공권을 구입하게 되면 1,000원씩 분담하는 그 기금으로부터 이 두 기구에 보통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기구들을 살펴보면은 보통 전 세계가 이런 국제적인 지원을 할 때에는 보통 두 가지, 영국이 이런 다자기구들한테 재정 지원할 때 멀티라테럴 에이드 리뷰를 통해서 재정 지원합니다. 보통 X축이 각 그 기구들이 영국 정부에 부합하는 목적이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그리고 각 기구의 강점이 어떤지를 보는 Y축, 그걸 토대로 보면은 세계 백신 연합이나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는 영국의 국익에 잘 부합을 하는데, 이런 기구들이 다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건강 안보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재정과 관련된 부분, 특히 감염병 관리를 특정 기구에 의존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지원이 중단됐을 때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결핵의 사례였는데, 글로벌 펀드에서 북한의 결핵과 관련된 지원을 중단하도록 결정을 하게 되면서 북한의 결핵 관리가 매우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결정을 하기 1년 전인 2017년에 글로벌 펀드의 이사가 우리나라 정부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면서 글로벌 펀드가 북한에 재정 지원한 금액에 비해서 한국 정부가 글로벌 펀드에 지정한 금액이 3분의 1에 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재정적인 기여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는 2018년에 그 금액을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글로벌 펀드는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을 하고 2019년에는 남한 정부에서의 재정 지원 분담금을 2배로 늘리고 2020년 그 코비드 19이 발생하는 바로 직전 시점에는 다시 재개를 하는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결정들을 토대로 보면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한 나라의 감염병 관리를 특정 기구에 의존할 때는 국제사회의 정치 외교적인 역량이나 의사결정에 따라서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는 걸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과를 보면은 생각보다 북한의 특히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남한 정부의 직접적 간접적 기여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토대로 해서 뒤로 모자보건 사업이나 여러 영유아 사업들 관련된 유엔기구를 경우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여금을 토대로 해서 세계 백신연합이나 글로벌 펀드 같은 걸 토대로 뒤로 감염병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응이 이루어지고, 또 보건복지부의 국제보건의료재단도 양자기구 중에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북한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를 대비해서는 이런 기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비드 19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결국은 치료제이건 예방접종이건 상당한 물품 검사법이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백스 퍼실리티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과거에 그 공여국 중에 북한의 보건의료 AD에 관련된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일본과 미국과 남한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면 거의 한 20% 가량을 그 북한에 지원할 때 미국과 일본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2004년까지입니다. 2005년 이후에 금액은 거의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1, 2, 3위가 미국과 일본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에 추후에 코백스 퍼실리티 외에 다양한 형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는 다른 양자기구들과 관련된 역할들이 클 수 있으리라는 걸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측면은 여러 루트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비감염병 관련된 측면에서는 어떤 기구들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할 때는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북미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유엔 생션이 유지될 때와 해제될 때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안정적인 북한의 보건의료 필수 안정 지원의 지원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토대하에서 미래에 그 과거에 단순하게 지원하는 전략을 넘어서서 미래에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 협력을 보건의료 분야에만 제한하지 않고 R&D와 또 임상과 또 산업과 관련된 영역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청사진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연구진들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
신희영 회장님께서 이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전문가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이 과제의 청사진을 그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통일보건의료학회의 김신곤 이사장님 포함해서 국제백신연구소 그리고 수의학과, 농생명과학과의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와 관련된 고민들을 한 경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고려할 때는 북한 주민의 니드를 고려하면서 남북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통은 공동 협력 방안입니다. 공동 협력 방안과 관련된 부분은 남북이 함께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부터 1차적으로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한반도 생명건강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작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R&D와 관련된 부분과 산업 경영과 관련된 부분과 보건의료 ODA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된 부분은 아까 김신곤 교수님께서 북한의 강점인 천연물 신약과 관련된 연구가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이 연구는 북한의 논문입니다. 의학 논문. 의학 논문을 보면은 오른쪽에 2011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너삼 두릅 황금 복합제제의 항암 효과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하고 한 5년 지나서 다시 이를 토대로 한 항암제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효과성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검증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북한 내에서 천연물 신약과 관련된 탐색적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R&D 협력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의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재원을 마련해서 국제기구나 또는 다자기구에 전달을 해서 조달과 전달해서 끝나는 모델이 많았는데 생산을 어디서 할 것인가? 이건 생산을 어디서 할 것인가는 주로 보건 안보의 이슈하고도 매우 직결이 됩니다. 이 생산을 어디서 할 것인가에 관련된 측면에 화두가 대두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과거의 개성공단의 모델을 과연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접경 지역에서 상호 협력하면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다른 모델이 없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그린 게 접경 지역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모델입니다. 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모델은 R&D와 관련된 측면과 임상과 관련된 측면과 산업과 관련된 측면을 북한의 특정 지역 동그라미와 남한의 특정 지역 동그라미를 브릿지로 이으면서 제한된 영역에서 비교적 그 통제 가능한 제한된 영역에서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를 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이 해외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가를 살펴보면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과 덴마크 접경 지역에 있는 메디컨밸리라는 모델인데 보통 스웨덴과 덴마크는 민족의 뿌리가 같습니다. 민족의 뿌리가 같은 두 나라가 인접해 있으면은 영토 분쟁으로 인한 적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도 과거에는 일정 부분 적대 관계가 있었는데 1980년대 스웨덴과 덴마크가 동시에 경제 위기를 겪게 되고 스웨덴의 고실업 문제와 덴마크의 고임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접경 지역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와 스웨덴을 잇는 해상 다리를 먼저 건설을 합니다. 해상 다리를 건설하고 이런 통로와 관련된 부분을 건설하면서 접경 지역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양국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면서 지금은 한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세계 3위권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대두를 합니다. 이 클러스터 내에서는 11개의 대학병원이 있고 12개의 대학이 상주하고 200여 개의 생명공학회사, 제약회사 그리고 6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는 일자리를, 덴마크에는 기업 경쟁력을 부여하는 경제적 상보성을 강화하는 좋은 모델입니다. 이런 좋은 모델을 우리나라 한반도, 북한과 남한에도 적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잠깐 도식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원헬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남북 생명보건단지의 X축과 가로축이 있습니다. X축은
R&D, 그리고 임상, 산업으로 흐르고 Y축은 사람, 동물, 식물과 환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상과 관련된 측면을 보면은 인간 대상의 종합병원이 있고, 그리고 동물병원,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합니다. 동물병원, 그리고 식물과 관련된 부분도 검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측의 병충해가 결국은 남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물병원과 검역 관련된 부분을 함께 아우르면서 R&D 파트에서도 기초의학융합연구센터에서는 여기에는 아까 김신호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적정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R&D와 데이터 사이언스 AI를 포함해서 여러 기초의학융합연구센터가 구성을 하게 되고, 북측의 관점인 천연물 연구센터, 천연물 신약과 관련된 기초 R&D를 함께 진행을 하고, 이와 함께 최근에 건강안보 보건안보와 이슈가 되고 있는 신규 감염병 대응을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을 하면서, 그와 함께 식량 안보와 천연물 신약의 원재료를 상당히 잘 재배하거나 구축할 수 있는 R&D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생물 연구센터가 함께 이쪽에 포함이 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나온 여러 기술들을 원헬스 병원에서 임상 연구를 시행을 하면서 이게 산업으로 넘어갑니다. 산업은 의료기기 복합센터, 그리고 제약산업 관련된 부분과 스마트팜을 포함한 농생명 단지,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의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남북이 경제적으로도 상보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의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함께 포함이 되고, 그리고 원헬스 병원에서도 특히 임상 관련된 측면에서 사람, 동물, 식물을 함께 아우릅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경우는 여러 핵과 관련된 제재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암과 관련된 부분으로 협력을 하게 된다면은 북측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방사선 치료는 남측에 두면서 북측에 있는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에 관련된 역량을 함께 교류 협력하면서 임상과 관련된 부분을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상호 실력과 또 임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은 적정 기술을 적용한 여러 스마트 하스피탈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강점인 또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영역들이, 북한의 인력들이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AI 산업이나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택의론이나 원격의료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적용을 하면서 개발도상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에게 필요한 적정 기술에 관련된 의료기기 복합단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육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천연물 신약에서 탐색된 내용들을 제약산업과 GMP 생산시설로 연결을 하면서 양질의 이런 농산물과 또 천연물 신약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농생명 스마트팜 시스템을 이 단지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들을 구축하면은 상당히 시너지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는 어느 장소가 적정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DMZ 내에서 이런 북측의 단지와 남측의 단지를 브릿지 형태로, DMZ 평화의 다리처럼 브릿지 형태로 이으면서 제한된 구역 내에서, 우리가 보통 공항 같은 걸 보면은 공항에서는 입출입과 관련된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1공항과 2공항을 트램으로 연결하면서 그 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인력에 대한 교류들이나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과 남측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을 수 있는 형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렵다면, 특히 DMZ는 유엔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국제사회에서 고려할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다면 접경 지역을 잇고, 그 안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를 토대로 해서 제한적으로 그 인적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협력 모델도 한 축에 고려를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계획들이 정말 가능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한반도에 있는 유전 자원을 공동으로 탐색을 하고, 이들을 토대로 해서 고기능 물질을 분석하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R&D와 인력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시행을 하면서 특히 천연물 신약과 관련된 후보 물질들이 탐색이 되면은 이를 스마트 온실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대규모로 품질 관리를 하면서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양성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나 지식재산권 관련된 부분이나 산업화 관련된 부분으로 활용하게 되면 북측과 남측이 함께 경제적으로도 상보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관리나 새로운 예방접종 또는 치료제 개발에도 역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북측과 남측이 함께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면서 인력과 관련된 부분도 교류협력의 토대를 잡고 그를 토대로 해서 공동 R&D를 시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후보 물질과 관련된 부분을 남북 원헬스 병원에서 임상을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검증된 물질들을 산업단지를 토대로 해서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검증된 국제 수준의 이런 제약과 관련된 물질들을 가지고 보건의료 ODA하고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북측에서도 물론 수행을 할 수 있고 남측 주민들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여러 파트너 국가들에게 ODA와 관련된 측면으로 여기서 생산된 물질들과 관련된 약이나 물품들을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데서도 활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 비판 너무나 지금 당장 봐도 너무나 많은 허들들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할 때 특히 지금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된 상황들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런 윈도우가 열릴 때 이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시기와 완화되는 시기와 해제되는 시기에 맞춰서 로드맵을 구성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래닝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 남북 생명보건단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이루어진다면은 DMZ가 반생명의 공간이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전환이 되고 감염병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은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면서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원헬스에 관련된 부분 인간, 동물, 식물을 아우르는 다학제적인 연구, 임상, 교육, 생산이 연계되고 그게 남측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북측의 인력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필드가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직적인 협력이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교두보 역할과 국제 영향력 강화의 기반이 되고 결국은 비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비용은 북측의 경제 발전이 같이 대두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비용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한 석 달, 한 3, 4개월 전쯤에 아시아 퍼시픽 리더십 네트워크라고 주로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논의하는 그런 곳에서 한번 발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 코오퍼레이티브 스트레스 리덕션 CTR이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 핵 위협을 얘기합니다. 핵 위협. 핵 위협을 감축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CTR이었는데 이제 CTR 플러스로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 플러스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과 보건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특히 보건 관련된 부분이 추가된 거에 함의가 클 것 같습니다. 핵 위기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 그 지원 방안 중에서는 보건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단순히 보건을 넘어서서 여기에는 R&D와 관련된 측면과 그리고 임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산업과 관련된 영역이 함께 아우렀을 때 진정 CTR 플러스의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남북 생명보건단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 관련된 모델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남북의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으로서 한번 진지한 고민과 또 준비를 시행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